8월 폭락장에 준하는 어제 장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있지만요. 지난달 크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수급 주체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굵직한 경제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7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밑돌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2분기 GDP도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GDP가 0.2% 역성장했다고 알렸는데요. 내수 부진과 1분기 기저효과가 이번 역성장의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8월 PMI 지수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방어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2600선 아래로 내려왔었고요. 코스닥도 730선에서 간당히 버텼었는데요.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26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740선을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열어볼 텐데요. 어제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양매도가 크게 잡혔는데 개인이 적극적으로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포지션이었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815억 원 그리고 390억 원 양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외인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124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인 사이에서 양매수가 나왔는데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외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67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이 649억 원, 기관이 26억 원을 각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함께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76,600원에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600원 뛴 모습입니다. 어제 60,000전자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무서운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다행히 오름세 보이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느덧 16만 원 위로 다시 올라탔습니다. 16만 1,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2% 밀리면서 40만 원 선 아래로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40만 원 위로 올라탄 모습입니다. 41만 7,500원 나오고요. 4%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원 빠지면서 94만 3,0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1,000원 뛰면서 23만 3,5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법인은 8월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며 역대 8월의 최대 실적이라고 알렸는데요. 오늘 흐름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과 기아 각각 19만 원과 10만 원 선에서 턱걸이 마감했는데요. 오늘 둘 다 오름세 보이면서 다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9만 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는 10만 1,900원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신한지주 외에도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높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이지만 83,7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34만 8,0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16만 9,800원의 거래가 진행되면서 500원 빠진 모습입니다. 엔캠도 함께 떨어집니다. 2,500원 빠지면서 30만 원 선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HLB 올라갑니다. 87,100원 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 오늘 모두 파란불 켜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는 함께 내려가고 있고요. 엔캠이 2% 넘게 떨어집니다. 5,400원 빠진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삼천당 제약, 리가캠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일단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빨간불 켜줬지만요. 제약바이오주의 하나인 미가캔바이오 오늘 600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3% 넘게 거의 4% 가까이 뛰었다는 게 눈에 띄네요. 5,800원 올랐습니다. 클래시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순위 안에서 빨간불 켜줬었는데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00원 뛰면서 52,5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이 8월 달 막판쯤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5% 가까이 낙폭을 보였었죠.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1,500원 빠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특징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 모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외에도 일본과 중국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카지노의 핵심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비춰지면서 카지노 산업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오늘 그 기대감을 강하게 탄 모습입니다. 9% 오르면서 17,93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죠. 증권가에서는 향후 자사의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오늘 강세 흐름 탔습니다. 5% 오르면서 1,84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급락장에는 과연 방어주가 정말 답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세 보이지만 어제는 낙폭이 심했었습니다. 금융주 일제히 떨어졌었는데요. 또 다른 방어주로 통신주의 SK텔레콤이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다소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어주 외에도 밸류업 쪽으로도 요즘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급락장 속의 대응 전략, 오늘 런치토크에서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업황 소식과 삼성 SDS, 애플 종목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여러 악재로 캐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나 SUV 차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전기차 시장의 돌파구가 점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에서 그 돌파구 함께 찾아보시죠.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최근 월요일 날 열렸죠. 삼성 SDS의 리얼 서밋 행사 리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 동향 살펴보면서 향후 앞으로 열릴 16 시리즈와 17 시리즈의 전망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 전략 이슈 함께 보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의 낙폭 언제쯤 다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소화 시간도 함께 짚어보고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오늘 현대와 기아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SUV 그리고 전기차까지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도 많아 보입니다. 오늘 런치박스에서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루에 4% 떨어졌다가 또 2% 올랐다가 또 3% 떨어졌다가 1% 오르고 이렇게 큰 변동성 장세에서 역시나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종목 중 하나가 경기 방어주. 를 네. 꼽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방어주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어떤 경기 방어주 그리고 어떤 방어적인 전략을 택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식에 진심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요. 런치토크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런치토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어제 같은 급락장 뚜렷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락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김대준 대표님? 두 번째 바닥을 찍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 바닥이요? 네. 바닥인 거네요. 그러면. 몇 번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네.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이 주가의 고점일까 또는 바닥일까? 라고 판단해 봤을 때 큰 변동성은 바닥을 찍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는 과정,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고 돈쌤님은요? 네, 저는 이제 8월 5일 날 그 검은 월요일의 네. 재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규모만 잠깐 작았지 레토릭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단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일단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랑 비슷하게 네. 그냥 얻어맞았어요. 대부분 다 한 3, 4% 정도 얻어맞았는데 SK 하이닉스가 8% 급락으로 엔비디아 10% 하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KB금융이 4%, 네이버 4.7%, 셀트리온, 삼성전자, LG엔솔 다 2%에서 3% 정도 쭉쭉 그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2,800에서 2,700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2,700에서 2,600으로 내려와서 빌빌대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장세 이게 점점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줄줄 흘러내려서 대응도 안 되고 손절도 못하고 희망 고문만 하다가 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는 장세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9월 정도까지는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난해 시장에서 지수의 저점 고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수의 저점을 찍었던 지수는 대략 한 그러니까 2,300포인트가 지난해 지수의 저점이었어요. 근데 지수의 저점을 찍었던 월은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22년도에 지수의 저점은 2,200포인트 정도가 지수의 저점이었고요. 네. 저점을 찍었던 월은 9월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 9월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황을 판단하는 그 리서치 자료들을 판단해 보더라도 9월장은 약세장이다. 많이 얘기들 하세요. 네. 그런데 바꾸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9월장은 약세장이 맞지만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시점이 많이 나타났다. 라는 점에서 이번 지수의 하락도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9월장은 뭐 약세장인 거를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네. 그걸 지나가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돈쌤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 흘러내리는 장. 뭐 9월 계절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그 말은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다가 뚜렷한 게 있으면 이것 때문이고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이 돌아설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보니까 9월은 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번 추석이 좀 기니까 그 전까지는 뭐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2년과 23년도 이때쯤에 바닥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이번에 ISM 그 리포트에서 나온 멘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빠졌던 것도 그 새벽에 ISM 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0.3 하회하면서 또 세부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서 더 빠진 건데 거기 나온 멘트가 이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둔화되는 건 맞는데 미국도 지금 우리는 이제 금투세라는 것 때문에 불투명하고 미국은 대선 때문에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프로젝트를 대선 이후로 좀 미뤄라라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 둔화가 아니고 경기 지연이거든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9월 10일 날 있는 TV 토론에서 뭐 해리스가 다시금 치고 나가든지 트럼프가 다시 굳히든지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에 끌려가니까 9월은 원래 좀 이런가 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습은 이제 들어온 지 신입이죠, 수습 닥친 때. 완전히요. 완전히 신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 완전 줄이니. 줄이니.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변동성, 주식 시장이 원래 이런가? 약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또 전문가들 의견을 그래서 엄청 찾아보면 이번에 좀 유독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왜 하필 이제 들어왔을까? 원래 강하게 커야 네. 돼요. 아주 강하게 복장부터 몰매를 경험하는 맡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신입 그리고 주린이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경기 방어주가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약간 이런 흐름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요거 신입을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좀 준비를 했네요. 경기 방어주 대 경기 민감주 개념을 살펴보면, 경기 방어주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주식.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오건 둔화가 오건 어쨌든 수익을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쭉 가져가는 것들, 통신도 있고 뭐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음식료 쪽 뭐 이런 쪽도 있고 유틸리티 뭐 이런 쪽도 있고, 경기 민감주는 반대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도 이 통신 중 하나여서 제가 파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52주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7,400원. 여기 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FOMC 금리 인하라는 불확실성,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 네. 너무 많아요. AI 캐즘이라는 불확실성, 뭐 따지고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면 이런 경기 방어주를 노려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경기 방어주 우리 주린이 보시니까 네. 첨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경기가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필수 소비재, 네. 예를 들어서 통신비 꼭 내야죠. 그쵸. 의식주 관련해서는 꼭 밥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후퇴한다라고 또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 경기 방어주 개념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져요.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경기 회복주입니다. 경기가 이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석유화학,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석유화학주들,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주들, 백화점주들, 네. 그리고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그리고 최근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카지노 종목도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카지노 같은 경우 경기가 불황이어도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업장을 늘리는 부분의 재료도 있긴 하지만 네. 카지노도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떤 때는 주식을 다 팔고 현금만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일부 현금화하면서 피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를 피하자. 그렇죠. 소락비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현금화 일부 시키고 방어주의든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주식을 좀 더 옮겨가는 시장이 있어요. 네. 다 파는 장은 완전하게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보통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리스크 오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2년도에 금리 인상 시점과 전쟁이 맞물려져서 그 원자재가 상승할 때이거든요. 이때 다 파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를 논하고 있는데 네.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 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달 팠다가 아니고 일부 현금화 내지는 일부 피해가는 형태. 그러니까 얼마 이후 시점에서는 지수가 시장이 전체의 종목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내용을 쭉 바꾸어서 이 흐름으로 전환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는 경기 방어주의 투자 관점으로 적절한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피해 있기보다는 지금 이미 수익률 측면에서 10% 15% 정도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방어주 개념에서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살아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그렇죠.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거기서 방어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총공격으로 가야죠. 맞죠? 그렇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벤치에 앉아 있든지. 아, 좋습니다. 요즘 김민재 선수도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갈 때 방어가 나가야 어디 되는 있습니까,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단 그 0대 0이라고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골을 네. 넣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경기는 사실 경기 좋냐고 물어보면 늘 하는 IMF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이것들을 좀 수치화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일 건데요. 제가 가져온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뭐 전 세계 국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있는 한국인데 이번에 OECD가 그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색깔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 경기 선행 지수고 그리고 이게 한국입니다. 뭐 네.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가지고 요때 약간 차이가 났었는데 요때 2016년에 그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좋았던 거고 코로나 때는 미국이 아무래도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움직임을 가져왔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경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소비, 우리의 소비를 생각하는 건데 그건 리테일인 것이고 사실 리테일보다 더 큰 것들이 이제 큰 제조업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금방 얘기했던 SK텔레콤 같은 경기 방어주가 경기에 진짜 방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 미국하고 우리를 SKT를 비교해 보면 네. 미국 경기 선행지수 파란색이고 이게 이제 빨간색 SKT 주가 흐름인데 사실 뭐 진폭은 좀 있습니다만 방향이 그렇게 반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뭐 방어가 되는 게 그냥 얘는 지금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냥. 예, 계속 박스권이었고 그리고 요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박스를 상단을 약간 올라갔다가 혹은 바닥은 거의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로 피해 있는다기보다는 그냥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개인들은 가장 좋은 게 늘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 방어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주식을 채워넣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그러니까 네.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어떻게든 포트폴리오를 계속 짜가지고 주식을 풀로 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그냥 그렇다고 다 팔 수는 없어요. 다 판다는 거는 시장이 반등할 때 그걸 알아채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경기 방어지. 뭐 굳이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장점인데. 근데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도 이게 제일 부럽다고 했거든요. 뭘요? 그냥 싸하면 팔아도 되는 거. 펀드 매니저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거.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왜 팔아야 되는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살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방어주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부럽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아, 뇌동매매가 부럽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뇌동매매는 하면 안 되고 위험할 때 현금을 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게 부럽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경기 방어주에 있어서 사실 주식 시장에 들어온 이상 네. 경기 방어주를 하는데 어떤 유의미한 그게 요소가 있겠냐 이런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제가 조금 매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경기 방어주는 담배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배당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지금같이 약간 변동성 장세 그리고 불안함이 있는 장세는
일부러 배당을 한 4%뭐 이렇게만 챙겨가도 네. 사실은 수익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개념으로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메리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경기 방어주로 회피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타이밍상으로 늦었다라는 얘기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준비한 한번 자료 같이 보시면서 경기 방어주 또는 경기 침체주 지수 하락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까? 오늘 SK텔레콤을 이제 예시해서 어제 신고가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K텔레콤과 종합지수입니다. 상단에 있는 차트가 종합지수이고요. 하단이 SK텔레콤인데 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동시점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그대로의 차트 상하단으로 비교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선 자리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수 하락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7월부터 지수가 하락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때 SK텔레콤은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일부 동조하고 비동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상승할 때는. 근데 하락할 때는 SK텔레콤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주식. 그래. 주식 투자는 그냥 사서 배당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해. 라고 해서 피하는 성격에서의 투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방어주로 피했을 때 수익률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이 경기 침체이냐, 경기 방어주로 피할 때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PMI 그제 나왔고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나왔지 않습니까? PMI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고 ISM 제조업 지수는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2.8이었는데 3.0으로 증가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소비재 상품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생산재 기업들의 구매 동향이 약간 저조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성장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최근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코카콜라 그리고 월마트 주가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3M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도 주가 상승 흐름에서 M7보다 좋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볼게요.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 개념의 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석유화학 종목도 오늘 2, 3%대 상승하고 있어요. 유통주, 백화점주들도 오늘 3, 4%대 상승하고 있어요. 항공주, 대한항공도 3, 4%대 상승하고 LC사들이 5, 6%대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경기가 후퇴인지 아니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주 애매한 구간이어서 방어주와 민감주가 교차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꼭 피할 필요는 없다. 전략적인 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시점을 달리해서 투자 관점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배당 같은 거를 챙기는 데 있어서도 수익을 확정진다는 거에 그렇죠. 일단 뭐 메리트가 좀 배당 있을 것 투자라고 하면 장기 성향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제 대표적인 투자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당을 볼 때는 일단 쉽게 말해서 우리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은행 예금을 봐야죠. 은행 예금이 예전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배당 4%가 예전의 4%와 지금 4%가 똑같은 매력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침체는 뭐 나중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그래도 아무리 둔화가 돼도 살 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마트나 이런 그 필수 소비재 같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수익 모델이 오히려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수익의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 방어주가 주가가 좀 최근 좋은 것은 경기가 그냥 나쁘니까 방어하는 개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안전한 수익 모델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가 둔화된다면 이제 성장하는 애들보다 늘 경기가 나빠도 장사가 되는 곳에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좀 높아질 수 있으나 그런데 이게 과연 주도주로 나올 수는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개미들은 현금 아닌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요거는 여담인데 네. 우리나라의 경기 방어주나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미국 쪽보다 낮죠? 미국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을 볼 때 S&P 배당 지수 펀드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지수 펀드보다 금리가 높으냐
금리가 낮으냐에 따라서 돈의 줄기가 주식시장으로 가느냐 채권시장으로 갑니다. S&P 배당 지수 펀드의 배당 수익률이 2.5에서 3%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가게 되면 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3% 이하로 내려오는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당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우리나라 배당 지수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2% 초중반입니다. 와, 너무 짜다. 미국보다 약간 낮죠. 그리고 네. 배당을 하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한 200개가 좀 넘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홀상은 전혀 없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높다. 거기는 한 2.78% 되고요. 우리는 2% 초반이 배당 수익률 정도의 투자. 사실 뭐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또 밸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너무 짠 게 좀 적당히 짠 걸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다못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뭐 줄인다 하더라도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한 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해 준다거나 해서 이제 해외에 장기 자금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감세가 힘들다면은 해외 자금에 대한 그 분리과세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면세까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만 계속 나오는데 주식도 자산 형성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리면 공부한다고. 네, 그렇죠. 네. 제 장구가 파라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사고 그다음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네. 통신주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던데. 통신주 좋죠. SK텔레콤 외에 좀 지켜볼 만한 다른 통신주도 있나요? 비슷한 흐름에서 KT도 동반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네. 통신주라고 하면 통신 부품주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가 많아요. KMW라든가 기타 통신주들 많이 하는데 아까 필수 소비재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자산이 줄어들어도 꼭 내야만 되는 돈들, 수도, 가스, 전기, 통신비. 그러니까 통신 3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주를 얘기할 때는 통신 3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주 관점에서 다른 통신주를 말씀하신다라면 이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주가 탄력적인 측면이 가장 높고요. 다음이 뭐 KT, 뭐 LG U+ 정도가 후발주로서의 움직임인데 투자한다라면 가장 강한 종목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SK텔레콤은 한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SKT를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통신주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여기서 지수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신 바로 빠집니다. 아, 바로 팔아야 돼요? 네, 바로 빠집니다.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장기 투자하고 막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일시 소락비 피하는 개념으로. 조금 전에 이제 차트 흐름에서도 보셨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는 비동조합니다. 어떨 때는 같이 움직이고 어떨 때는 또 달리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 과정에서만 통신주가 움직이는 성향들의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럼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어떤 종목 투자 대안으로 우리가 떠오를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의식주 말씀드렸죠. 네. 의류업체가 현재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들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움직임에서 보면 방어주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통신주 자체에서 종목을 찾기보다는 네. 경기 방어주의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 KT 지금 10년 차트를 보니까 10년 전에도 4만 원, 7년 전에도 4만 원, 3년 전에도 4만 원, 오늘이 41,750원. 액면 분할한 거길 기대합니다. 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얘는 주가가 정찰제인가 봐요. 딱 그냥 4만 원을 거의 시키니까. 적금인데요? 그 4만 원 무제한 요금제 그런 느낌인 것이죠. 제 보유 기간 무제한. 아는 지인이 한 15년 전에 KT를 4만 원 이상 정확한 기억을 안 나는데 5만 원 근처에서 주식을 샀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플러스 돌아섰답니다. 배당으로. 꾸준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15년 만에 배당으로서 그간에 20% 정도 손실이 났던 것을 다 커버하고 나왔다. 그게 올바른 투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주에서 배당 받아가면서 경기 방어주로 뭔가 하려면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당 많이 받으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소나기가 너무 자주 내리기 때문에 예, 피하다가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배당 투자에게 좀 근사해 보이는데
솔직히 국장에서 무슨 배당 투자입니까? 그 어울리지 않는 그 동대문 상가 가가지고 에르메스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다. 아, 우리 국장이 동대문 평화시장입니까? 이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정찰제였고 이제 내고에 따라서 왔다 근데 갔다 그런 하는. 데가 더 정감 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는 사람은 여기도 애누리도 맞는 거예요. 되고. 그렇죠. 네. 백화점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백화점은 정해진 적립 이상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내고할 수 있다면 동대문으로 가야 되고 난 그런 거 약해라고 하면 백화점을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국장은 좀 그런 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네. 경기 방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요 코스피 업종별 1개월 수익률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진짜 처참하네요. 반도체가 8%로 가장 많이 빠졌고 와. 화장품 의류가 7% 마이너스, 조선철강, 건설, 건축 요게 이제 7% 5% 이렇게 빠졌는데 반대로 유틸리티가 8% 올랐고 요거는 대왕고래의 영향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틸리티가 같이 올랐고 건강관리 5.5%, 뭐 증권, 미디어, 교육 이렇게 있는데 건강관리는 지약바이오 플러스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화장품도 사실 여기서 빠지기는 했는데 요새 약간 필수 소비재가 된 것 같은 게 약간 뷰티에다가 헬스케어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가져가면 얘네는 성장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어느 정도 필수 소비재 개념도 포함한 그렇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 말씀하셨던 뷰티나 이쪽은 이제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지수의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하이브리드, 양쪽 양수겸장으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본 증권주 대안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야지만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기존 개념이 있겠지만 네. 주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PF 관련해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지만 네. 올해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여건이 마련됐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측면에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하반기 배당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양수겸장으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증권주 정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트님 저는 저거 1개월이라서 그렇지 네. 사실 저기 반도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 반도체가 빠질 게 그나마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게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 길게 보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뭐 배당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다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돈 많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금 아니면 주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인하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산업의 프리미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갔던 것이고, 근데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는데, 그리고 돈을 결과적으로 얼마 버느냐 이제 수익성의 키를 잡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상반기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그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면서 좀 그 뚜렷한 이유 없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다시금 방향을 잡으면 저는 이제 수익성으로 볼 것 같고 매출 증가해서 이제 실제 수익으로 갈 것 같은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톤다운을 좀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검은 날짜가 붙은 날에는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매출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업황이 완전히 꺾였느냐라고 주가는 꺾였는데 업황이 꺾인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어주 들어갈 바에야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밸류업 쪽은 어때요? 방어주하고 밸류업하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투자적으로 매력도가 높은가요? 저는 밸류업 쪽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밸류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 3월에 2월 말에 이제 작동시켰고 지금 한 7, 8개월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일본 같은 경우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밸류업의 기본적인 성과가 보통 은행주를 많이 평가를 하는데 은행주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PBR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0.9 수준입니다. 은행주는 1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자본 계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0.9 수준인데 지금 현재 국내 기준으로서의 은행주들 PBR은 많이 올라왔지만 0.6 수준입니다.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 내에서 뭐 은행주도 좋고요, 증권주도 좋고요. 저는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의 종목에 대한 접근은 지금 타이밍상으로 약간 늦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으로서의 어떤 경기 회복주보다는 금융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이쪽의 투자 관점의 접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밸류업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도 출시하고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가 이제 규제죠. 규제. 일본에서도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그 유인책, 세 번째가 규제였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규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기업에 대해서 PBR 1 미만의 기업은 퇴출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이번 연초의 기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요타 자동차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정도에는 이제 규제를 한번 이제 채찍과 당근을 하면서 규제를 한번 내놓으면서 기업들을 독려하는 지금까지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6점 정도 되죠. 6점짜리 정부다. 정부라는 경우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초기 단계니까 일본도 이거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방어주보다는 밸류업이 밸류업이 좋고요. 낫다.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회의론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회와의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기대감이 낮은데 해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온 돈들이 아시아 안에서 사야 되는데 살 게 없습니다. 한국이 밸류업을 해주면 살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 개미들이 안 좋아하는 주식들입니다. 안 만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밸류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미 안 묻은 거에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보다는 밸류업이랑 정책 모멘텀이 훨씬 더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밸류업 쪽이 좀 나을 것 같다. 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어떤 네. 종목인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방어주와 민감주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차이. 이럴 때는 방어주이고 이럴 때는 민감주이고 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저는 더 가져가는 게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점 매수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금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없어요. 그럼 기다리셔야죠. 돈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투자 실력이라는 게 이럴 때 저가 매수하면 좋은데 네. 저가 매수할 현금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핵심입니다. 대부분 이거 사면 먹을 것 같은데 아까 댓글에도 보니까 현금이 0.3%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의 수수료만 남겨놓으셨는데 그러면은 보고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는 주도주는 현금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현금은 또 다른 현금이야말로 진짜 경기 방어주다. 달릴 때 같이 올라탈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한 방을 쏠 수 있는 그 그렇죠. 여유를 그렇죠. 남겨놓는 그렇죠. 것도 능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기회의 다른 이름 현금 그리고 경기 방어, 경기 민감 종이 한 장 차이 여러 가지 전략들과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L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걸림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원전 설비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시험 생산한 2025년식 전기차 아이오닉5를 공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5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하반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 주가를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경우 자본 투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연기금이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분을 3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본사 사옥 매각을 위한 NH 아문디 자산운용과의 협상을 중단하면서 사옥 매각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설인동과 수송동 오피스 빌딩을 용적률 최고 1000%의 업무시설로 재개발하는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60만 원, 관리비는 7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철강 기업 US 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출발해 볼 텐데요. 네. 정말 분량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요? 저는 많던데요? 한번 떠봤습니다. SK증권에서 정리한 전기차 업황 소식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캐즘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돌파구를 좀 찾아준 리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떤 돌파구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이 리포트는 꼭 일독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제 테슬라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스마트 자율주행차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네. 올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 하려면 이거는 아주 괜찮은 리포트입니다. 또 많다고 하지만은 쓸데없이 구구절절 설명이 있지 않고 표라든지 이런 거를 탁 압축했기 때문에 맞아요. 보시기에도- 이미지가 많아요. 맞아, 시간도 그렇게 안 걸리고 이 그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이렇게 경험이 많은 친구예요. 많은 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래서 잘 적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씩 읽었기 때문에 꼭 보시 바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는 캐즘이라는 게 일단 한번 기대 높았다가 한번 꼬꾸라진 다음에 다시 한번 환멸을 깨고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뭔가라고 다시 보는 시점이 캐즘이거든요. 네. 간극이죠, 간극. 그걸 뚫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는데 이분은 결국은 자율주행차예요. 죄송합니다. 자율주행차. 뭐 심플한 건 전기차가 더 팔려면 되게 싸면 돼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근데 가격을 너무 낮추면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견뎌내야 되죠. 견뎌내야 되니까. 테슬라는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네. 불가피하면은 왜 보조금 안 받아도 보조금 안 받으면은 다른 업체가 힘들지 나에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물론 주가는 개방석되겠지. 네. 캐즘을 가는 데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쌈박한 차가 나와야 돼. 네. 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엄청 쌈박한 차가 나왔는데 쌈박한 차를 이분은 브랜드 뉴 브랜드 뉴 제품. 스펙이 틀렸는데 BRAN이 아니고 이 지금 브랜드 뉴 브랜드 뉴가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빨리 올 것 같으면은 테슬라는 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개념이 아닌 상태에서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가 약간 이러한 캐즘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자율주행차, 뭔가 쌈박한 차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뉴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그 거죠? 비전을 올해 내에 볼지 안 볼지는 네.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네. 그때 중요하죠. 8월 8일에 미뤄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뭐 IT 논란도 있고 장애 애매한 것도 있고 주가는 네. 다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건데 자율주행이 되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희망을 한 번 정도 속는 셈 치고 가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리포트에는 그러면 결론은 뻔해요. 자율주행이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네. 도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 하나하나를 보고 그게 빨라질 수 있는가라고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 몇 가지 요인들이 한 7가지, 10가지 정도는 나열을 했어요, 이분이. 그 본부장님 네. 약간 목을 살짝 추스리기 위해 물을 네. 한 잔 드시는 시간을 위해 아, 네. 제가 한번 2차 전지 네. 관련주들 감사합니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빨간불 켰는데 3%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13,000원 뛰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크게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빨간불 제대로 켰구나 반가워하는 투자자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3% 빠지고 있네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오늘 9% 강세 흐름 보이면서 3,800원 크게 뛰어줬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3% 떨어지면서 7,000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그럼 아무래도 전기차가 잘 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씀 주신 게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테슬라는 어쨌든 글로벌이잖아요. 국내장으로 봤을 때 현대차하고 기아의 약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이런 전망은 좀 어떤가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갈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는 주가 못 가요? 얼마 전에 그 인베스트 데이라는 걸 8월 네. 28일에 했어요. 네. 근데 그 포커스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그림은 있어요. 전기차가 28년, 30년 얼마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 목표가 흔들어진 건 아닌데 중기적으로 이 4, 5, 6, 7이잖아요. 하이브리드를 엄청 높였어요. 하이브리드의 그 라인업도 넓히고 네. 목표도 넓히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포드가 가는 거는요. 주가가 간다면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것이 전기차로 가는데 캐즘을 더 늘리는 나쁜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요.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는 서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작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팔리면 전기차 안 사겠죠. 그래서 전기차 늦어지는 그 효과가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나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요타나 일본 회사들은 그걸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캐즘을 맞아서 주가가 맞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쌈박하게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 브랜드를 자율주행차를 하면 되는데 그게 10월 달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주가의 드라이버는 다른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자율주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네. 몇 가지 하고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첫 번째는 주행 데이터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충분히 쌓였는가거든요. 그렇죠? 레벨 3, 4 가려면은 한 100% 쌓이진 않아요. 네. 아무리 4까지 가더라도 99.99예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레벨 2에서 3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나오는 데이터들, 쌓인 데이터들이 핵심이에요. 웨이모라든지 그게 중요하고, 근데 긴가민가 하고 두 번째는 하려면 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니까 우리 눈처럼 네. 레이저 그쵸, 라이다 그런 게 필요하죠. 카메라 있는데 이 라이다가 가격이 비싸요. 어,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좀 대중화되기 위해서 그렇죠. 가격에서 근데 좀 이점이 가장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는데 네. 자율주행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근데 사고율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이 할 때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건 사람이 할 때 사고율이 1이다. 네. 그럼 저거 하는 게 0.01이 하더라도 더 크게 느껴지죠.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걸 용인할 수 있는까지 이 컨센서스가 잡혀져야 돼요. 아, 시간이 그게 좀 가장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걸려요. 그게 연결돼서 보험은 누가 처리할 것이냐. 레벨 2까지는 그 제조업체 관계 없는데 레벨 3 되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문제, 사고에 충분한 용인할 수 내려가는 문제, 그 다음에 센서. 자율주행은 센싱하는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시간이 내후년 되기 전에 갈 수 있다라고 테슬라가 보이면은 주가는 내년부터 갈 수 있고 네. 리더들은 올해 말부터 갈 수도 있거든요. 어. 한국에 관련된 주식들이 올해 말에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물꼬를 트는지를 항상 엔비디아 가격이 낮을 때 볼 필요는 있다. 단순히 전기차 컴퍼티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가 계속 빠진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진짜 자율주행차가 돼서 전기차가 되면은 네. 5년 뒤에 될 수도 있고 3년 뒤에 될 수도 있는데 네. 전기차는 더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주행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럼 배터리가 더
더 그렇겠네요.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될 수 있죠. 장기적인 거지. 2차 전지를 지금 그렇게 갖다 붙이기는.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빨리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 누가 그래요. 전기차도 말고 일반 차도 내연차다 하이브리드도 자율주행차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시스템이 전기로 이게 네. 돼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이게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움직이는 거라 미케니컬하게 섞여 있는 내연기관보다는 어떤 신호를 처리할 때 더 빨라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그렇죠. 약간 자율주행차에 쓰기에는 훨씬 빠르고 그건 뭐냐면 효율성이 높다. 자율주행을 할 때 있어 갖고 어떤 그 통신의 로스라든지 이런 네. 거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 가급적이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조금만 얘기했는데 여기 배터리 수압도 있고 여기가 캐즘이라 그랬으니까 뭐 하이브리드나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전기차를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하고 어떻게 관계되고 이런 거를 표를 잘 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한번 그쪽을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맛이 가서. 네. 전기차가 어찌 보면 희망의 물꼬를 딱 찾았네요. 자율주행차가 잘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계기로 토대로 이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좋은 효율성, 안전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물꼬를 좀 잘 틀어줄 수 있을지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도입이 늦어진 이유가 있죠. 네. 여기 리포트의 가장 핵심인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그렇죠? 그 이유가 줄어들면은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그게 기회다라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정리한 삼성 SDS 소식인데요. 월요일 날 리얼 서밋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그 행사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했을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제가 삼성 SDS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삼성 SD 관련된 앱로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보는데 리포트가 아주 간단히 목표 주가도 없고 그냥 현상만 전해졌어요. 이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AI는 챗GPT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챗T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에서 네. 업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에는 삼성 SDS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 고객, 얘네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고객이 아니고 삼성 SDS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행사를 한 건데 네. 코파일럿 아시죠? 그 저기 AI PC 하는 거 그게 이제 에이전트인데 코파일럿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자동화를 하는데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리포트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닌데 업무 기능은 뭐죠? 기업 고객들이 우리 삼성이고 현대고 뭐 아니면 조그만 게 아니고 이마트건 그런 회사들이 구매하고 물류하고 경영 지원하고 여러 가지 펑션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면은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지는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SDS가 만나는 기업이 한 100개가 넘는다 그러고 고객만 한 1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맞네요. 주가가 아쉬운 거는 이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네. 요즘같이 약간 그 경기 침체까지 아니더라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주가들이 막 흔들리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라면은 삼성 SDS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끌고 가면 안정적으로 비교적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려면 얘네들도 GPU가 필요한데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6개월간 예측되는 사업에 맞춰서 선 주문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대요. 뭘 하고 싶어도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조금만 늘어나면은 바로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정량화를 못 시켜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어쨌든 삼성 SD가 갖고 있는 장기 계획이 있는데 업무 프로세스를 한 4,000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중에서 올해는 몇 개, 내년은 몇 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어떻게 업무를 자동화할 것인가 이런 플랜도 있다 그러는데 올해까지는 한 전체 프로세스 중에 13%만 자동화하고 내년도에는 한 25%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네.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자기네 자체 삼성 SDS 자체 자기네에서의
원가도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높아지죠. 이런 주식은요. PER이 일반적인 뭐 사이클 주식처럼 15배, 13배 거래되면 안 되고요. 원래 이게 스탁이 한국에 있지 않고 웬만한 데 있으면 20배에서 30배 정도가 기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기 리포트에는 이 KB증권은 그걸 안 적었습니다만 삼성 S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관점 20배에서 30배는 기본이다. 하고 이런 걸 보시고 포트에서 좀 안정적인 거 요즘에 뭐 미국 주식도 안정적인 거 뭐 일라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 있고 미국에 이런 주식이 있는데 그런 포트에서 한 규퉁에 하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어서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삼성 SDS는 15만 9천 원이고요. 오늘 1%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한번 같이 짚고 가면 좋다고 투자 포인트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AI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수익성이 나아지는 그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IM증권에서 애플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줬는데요. 애플이 하웨이 같은 경쟁사들하고 막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었잖아요. 위협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엄청 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곧 16 시리즈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5 시리즈는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나아가서 16 시리즈의 판매 동향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아이폰 15는 작년 9월에 나와서 지금 벌써 이제 올해까지 팔고 있죠. 초반에는 잘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가격도 내쳐주고 중국에서 위기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잘 팔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이폰 16는 이제 이번 달 9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소개를 하고 실제 사전 예약은 9월 13일 날부터 받고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얼마 된다 그러면 초기 반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받는 거는 9월 20일부터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후기는 9월 20일 이후, 우리 추석 이후에 보는 거예요. 제가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따라서 애플 또는 애플 관련되는 주가가 혹시 변동이 있을까 봐 네. 9월 다음 주 월요일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그다음에 9월 13일, 9월 20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유감스럽게도 AI가 적용이 안 됩니다. AI 적용되는 얘네들은 인텔리전스라는데 네. 애플 인텔리전스는 10월 달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반응과 평가는 다음 달로 미뤄져야 돼요. 이게 복잡하죠. 모멘텀이 몇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 아이폰이 오늘 좀 빠졌는데 애플이 지난 한 6월인가 그때부터 하여튼 거의 한 30% 올랐어요. 요즘 빠졌으니까 30% 하여튼 엄청 올랐어요. 이 장에.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대한민국 관련되는 뭐 BH건 LG노텍이 엄청 미리 네. 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뭘 발표할 때는 미리 빠지면 그 다음에 오르고 올라가면 빠져요. 둘 다 올라가고 하는 적이 없어요. 조금씩 지연되는 거네요. 국내 그러니까 증시가. 미리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발표되고 새로운 뉴스가 되고 미리 빠지면 오히려 평가가 좋으면 나중에 올라가고 그게 패턴이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9월달 장이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지만 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항상 9월이 나빴던 건 아닌데 최근 10년간은 평균적으로 뭐 3%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난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발표되기 전에 많이 빠지면 올라가면 내려가는 건데 지금 최근 많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하고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약간 경기도 애매하고 경기 지표도 오늘 내일 나오고 하니까 약간 좀 움츠리는 거지. 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그래서 되네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저번에 했을 때도 발표되고 그리고 보고 나서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애플 체인에 있는 게 너무 기대값이 선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여서 아이폰의 계절이라고 해서 타임라인 했지만은 변곡점이 분산돼 있다는 거하고 미리 간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엊그저께 미리 한국 주식은 빠졌습니다만 한국 관련된 주식은 애플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후에 애플을 좋게 보더라도 10일 이후 또는 13일 이후 보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적으로 따지면은 애플의 아이폰 16이 처음으로 AI를 들어간다 했잖아요. AI 첫 번째 버전이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램 메모리는 이게 아이폰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맥스가 있는데 네. 이게 하이 버전은 그래도 메모리가 좀 올라가는데
그다음 밑에 버전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 버전이 엄청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봐야 되는 거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별로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초기에 AI로 인한 메모리까지의 기대는 조금 과한 것 같고, 하지만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 그걸 확인하면서 메모리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 체인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못해도 9월 10일 또는 13일 이후에 보는 거를 추천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로도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아이폰 16에서도 여러 가지 D램이나 이런 반도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메모리까지 기대를 해보기에는 10월까지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I 애플 얘기입니다. 네. AI 기대는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같이 막 이렇게 변동성 심할 네. 때는 그냥 가만히 현금 확보하고 지켜보는 것도 아까 그 좋다고 삼성 말씀해 SDS 주시더라고요. 이런 주식도 있고 미국에는 월마트가 편하고 뭐 이러는 거죠. 아니 화장품 정도에서 많이 빠진 정도. 이런 것이 그런 거고, 오늘도 반등을 세게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데 쫓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석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내려면 추석 전까지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차 전망과 함께 삼성 SDS 소식 그리고 애플 체인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르는 척하다가 또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0.3% 플러스 2,589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음전했습니다. 0.85% 마이너스 725, 10시 반을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상승폭 많이 축소해서 보합권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 다른 종목들도 음전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변덕이 심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시장 환상의 콤비로 타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시장이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중2병이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유 없이 같이 맞다가 또 오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어제 장 오늘 장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뭐 계속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네.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일단 뭐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왜 주식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내용적으로나 어떤 왜 그러는지 제 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하기 불편한 시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라버린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석 전이라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주식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굳이 꾸역꾸역하는 내가 잘못된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유야 갖다 붙이면 떨어지는 이유, 오르는 이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네. 스치듯 지나가서 너는 왜 도대체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었고 네. 반도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 했냐 그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주제로 증시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어제 장의 하락 그리고 오늘 장의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떨구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어차피 많이 오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은 뭐 오를 만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이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고 대신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에서는 뭐 엔비디아 뭐 반독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반독점 그 소환장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반영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주가상으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들 좀 보이면서 아마 오늘 그래도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고용 지표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려는 어떤 시장의 욕구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는 사람만 있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딱히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팔면 파는 대로 계속 쭉쭉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어서 지금은 사실 뭔가 뭐 떨어진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사기도 좀 그렇고 다들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추석 이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도망가 있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기다리기는 하되 좀 기회를 노려보시기는 하되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이런 장세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세요? 아예 홀드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자 전략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입니까? 일단은 그냥 진짜 소액으로만 저도 그냥 매매를 하고 있기는 트레이딩 한데 개념으로? 정말 소액으로만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냥 뭐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도 오케이. 그냥 기다리는 정도. 알겠습니다. 마이클님께서 롱 아니면 숏 반반 확률인데 어렵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은주님께서 브로드컴 눈치 챙겨라 제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혁승 이사님이 발제한 주제 가지고 불안한 증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말 그대로 불안한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할까? 한 달 만에 또 검은 수요일 동학개미도 서학개미도 패닉. 엔비디아가 어제도 다뤘지만 하루 만에 시총 380조 원이 날아갔고 우리나라도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님 불안한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한다? 아까 살짝 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 뭘까요? 일단 저는 뭐 서두에 이렇게 그 뭐 제 소개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일단 보고요. 그 차트라는 게 사실 그냥 뭐 단순히 이 종목이나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그 주식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심리를 나타내 주는 게 뭐 차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돼야 돼요. 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수가 61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61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먼저는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61선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 닥. 예, 이게 뭐 7월 이후에 이제 61선 뚫고 내려가서 지금 폭락해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빨강색이 61선인가요? 네, 일부러 아예 그냥 뚱뚱하게 그려놨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반등 줄 때도 그 사실 이제 이때 워낙 급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 61선 못 들어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주식 투자를 지금 이때는 신규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너무 급하게 또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신규로 투자하시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61선 뚫은 다음에 해라. 뭐 이런 말씀 드렸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밑에 내려와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수가 61선 밑에 있으면 무조건 현금 비중 높여야 되고 이거 뚫기 전까지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거 처음에 61선 돌파하고 우리 방송할 때 이거 지금이라도 일단은 사라고 하는 자리 나오니까 이유 불문하고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이게 그 어쨌건 간에 60선 뚫으면서 일단 사갖고 만약에 61선 이탈하면은 가볍게 한 5% 정도 가볍게 손절하면 되는데 이때 주식 못 사면 올라갈 때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무조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60선 위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 또는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 즉 지수를 보고 내가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결정하면 되고 종목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내가 이게 61선 위에서 이제 올라와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1선 위에서도 너무 올라 있으면 뭐 그 다음에는 뭐 21선이든 51선이든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61선이다. 뚫기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61선 밑에 그 지수가 내려와 있으면 현금 비중을 한 70% 이상을 무조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0선 돌파하면서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 밑에서 허우적거릴 때 물론 여기서 61선 돌파하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 정도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기술적 반등으로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회복하고 61선 회복하면 그 위로 21선도 뚫고 51선도 뚫고 하면서 그걸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밑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네. 제가 뭐 그때도 종목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굳이 지금 한다면 뭐 맨날 이런 말씀을 그쵸, 드렸는데 그쵸. 지금 저는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신혁식 이사님은 2차 전지 요거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겠다. 이주연 대표님은 근거를 좀 가져와라. 근거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아무런 근거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40만 원 가면 네. 그때 이제 2차 전지 괜찮다는 얘기 뭐든 모멘텀 같은 거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한 37만 원 정도, 36만 원 정도였는데 또 얘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살 자리에서는 일단 사 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네. 이거를 뭐 이렇게 뭐 근거를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면 될 것 자세가 같습니다. 더 누우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더 LG에서 더 올라가면 누워서 하실 것 같아요. 누워서.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도 불안한 증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한다? 뭐 지금 신혁승 이사님은 그냥 철저하게 61선과 이런 차트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 지수 자체는 차트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허우적될 필요 없고 굳이 하자면 LG엔솔이나 이렇게 2차 전지주 거기 돌파하는 걸 봐서 했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신데 이렇게 불안한 증시는 대응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홀드하고 지켜보자. 네, 일단은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고가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조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변압기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 형성을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이제 슬쩍 좀 꺾이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조금 수익 중이라면은 좀 챙기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의 어떤 당연히 놓으면 안 되고요. 그냥 뭐 덮어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주가 흐름들 좀 보시면서 이제 덜어낼 건 좀 덜어내고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해놓고 그리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반도체와 AI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반기에 뭐 절대 꺾이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강했고 어느 순간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50% 된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2,800에서 2,700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얻어맞아서 돼버렸고 2,700을 좀 지켜주나 여기서 올라가나 싶었을 때 어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2,600선도 간당간당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 떨어졌다가 1, 2% 오르고 또 3% 떨어졌다가 1% 오르고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좀 기대 심리 때문에 뭔가 희망 고문으로 손절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진 거 반등하자니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뭘 죄송합니다. 뭘 해야 아니, 될까요? 뭘 해요? 반말하신 거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답합니다. 마음을 네. 다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럴 때 뭐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도 평생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 좀 많이 곤란함을 겪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하실 거라면은 그래도 이런 좀 선택을 좀 하시고 의사 결정도 확실하게 좀 내려보시고 그러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특히나 좀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셨다면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AI 말씀을 하셨는데 AI 반도체 최근에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이제 나는 좀 고점에서는 사지 말아야지 이런 좀 경험을 한 단계 쌓으셨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앵커 왜 이러냐는 의견들이 많네요. 답 없지 뭘 물어 왜 괴롭히냐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AI 묻은 거는 사실 지금 다 약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변압기 쪽도 AI 수혜 받아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목표 주가 보면은 변압기도 아직 괴리가 좀 있거든요. 한 뭐 20% 이상 좀 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I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이주연 대표님과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했던 저를 아주 디스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제가 한번 그 사람하고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분 논리는 이제 네. AI가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 많이 얘기합니다. 반도체가 좋은 이유. 향후에 AI가 아직 우리 삶에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그 시장이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게 바로 꺾일 것이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2차 전지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로에 전기차들이 깔리기도 전에 2차 전지 그 섹터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논리가 향후에 이제 도로에 이제 그 전기차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깔릴 것이고 예. 뭐 그 논리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전기차 지나다니면 몇 개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않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지금 아직 도로에 그 전기차들이 물론 뭐 노이즈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긴 했지만 그럼요. 지금 뭐 그래도 아직도 내연기관 차들이 아주 득실득실한데 그거 아직 뭐 시장 열리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지 네. AI도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만약에 이제 그 AI에 투자했던 뭐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실적들이 좋은데 그게 좀 커지고 이제 시장이 좀 커지면은 그 또 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도 같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미리 주식이라는 거는 다 땡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의 것들은 좀 과거의 2차 전지의 그 흐름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그 뭐 논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아까 전력기기 쪽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네. 현대일렉트릭 뭐 대장이잖아요. 뭐 그 전력 관련해서 지금 네. 뭐 차트 보면 이것도 지금 61선 잘 유지하다가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매도입니다. 다시 하더라도 이거 회복한 다음에 하고 뭐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또 경기 불황 섹터들이 오르는데 자 강원랜드도 보면 지금 이거 61선 돌파했잖아요. 이때는 일단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우리가 그 종목들을 내가 관심 있는 섹터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61선을 막 돌파하는 밑바닥에서 돌파하는 종목들은 일단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단 좀 사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1선 밑으로 내려왔다. 네. 그럼 거기서 그냥 3% 5% 손절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상승 추세가 났을 때 여기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바닥권에서 우리가 61선을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 로봇주도 좋다고 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61선 돌파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61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61선 돌파할 때까지는 일단 홀딩. 홀딩이 아니라 일단 손절 또는 일단 지켜보기.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것들을 심플하게 좀 대응하면 그래도 막 20% 30% 40% 손실 나는 일이 없을 텐데 네. 그게 좀 힘들다. 뭐 그렇게 좀 심플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종목이나 그 산업이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저도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좀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하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하는 건데 네이버 지식인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 깊숙이 좀 심플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저도 누가 뭐 종목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좋은가 보고 차트 보고 하고 만약에 뭐 한 밀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왜 밀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묻지도 않아요. 걔가 모르는 잘못된 것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손절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 친구가 말한 게 그게 맞는구나 하고 그거를 가져가면 돼요. 밥 한번 사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늘 답은 야 기다려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연락 두절.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심플하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수급이 또 말라 있고 특정 종목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굉장히 잘 먹히고 그런 차트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쳐다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주연인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뒤에 것도 하셔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홀드하고 좀 물러나 있는 게 좀 전략인 것 같고 그래도 덤빌 거면 이주연 대표님 말씀대로 소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신혁식 인사님처럼 차트 보고 거기서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런 좀 세세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짝 운을 띄우기는 했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싸게 살 기회다. 나락 시작이다. 이게 저도 다른 데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안목으로 지금 싸게 안 사면 이거를 언제 사냐라는 의견이 있고 이게 조금 여유를 시간을 주면은 그때 사이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도 리스크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코멘트 이주연 대표님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못 사면은 더 빠지면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뭐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라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뭐 회복 속도는 당연히 좀 느릴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조금 이 지금 내부적인 노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회복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을 더 열어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실 이렇게 좀 싸게 사는 그런 경우들에서는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좀 좋은 기회를 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만 좀 이게 보고 했을 때는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SK 하이닉스나 그 외에 반도체 뭐 HBM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경쟁사로 뭐 맨날 뭐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어떤 뭐 뉴스들이 맨날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이제는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호재라고 생각을 했던 이슈들도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콜테스트를 진짜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 경쟁사로 좀 진입을 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해당돼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오늘 산다고 뭐 내일 바로 올라서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절대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싼 구간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집을 해보자. 신혁승 이사님은요, 요 반도체주 싸게 살 기회다, 나락 시작이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 이제 띄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또 제가 61선 또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진짜 그냥 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이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하는 멘트보다는 그렇죠. 전문가들도 다 그 자기 회원들 물려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신나게 옳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없고요. 자, 너 삼성전자 언제 할 거야? 네. 혁승아, 너 삼성전자 언제 할 네,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무조건 해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61선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61선 8만 원 근처죠. 야, 이거 이거 7만 6천 원, 7천 원까지 예를 들어 내려와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그거 돌파할 때 삼성전자를 우리가 투자할 때 5%, 6% 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7만 원에 사갖고 7만 7천 원 정도 61선 돌파하는 구간 오면 10% 먹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운 좋게 지금 사서. 네.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7만 7천 원이든 여기 61선 돌파하면서 나는 10만 원 가는 거를 노리고 하지 이거를 여기서 지금 꾸역꾸역 돼갖고 이거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 아예 쳐다 안 본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너 언제 할래? 그러면 지금 20만 원에 있잖아요. 네. 61선. 이걸 쭉 내려오다 보면 시간 지나면 한 18만 5천 정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든 리바운딩 나오는 거 안 먹더라도 그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살래. 그리고 나서 추세를 먹지. 내가 이거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내가 단타치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굳이 이거를 내가 여기서 꾸역꾸역 뭐 싸다고 도대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 한두 달 동안 싸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싼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계속 내리는데 왜 싸? 주식은 내려가면 당연히 싸지죠. 왜 언제까지 싼 거야? 도대체가. 언제까지 싼 거야?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장례 정리 한번 하고. 이거는 사실은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길게 바라본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싼 구간이 맞다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치로 봤을 때 뭐 PER이나 이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주연 대표님은 지금 사서 나중에 판다는 개념으로 언제 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긴 호흡으로는 싼 구간인 거는 맞다. 신혁승 이사님은 차트 봤을 때 지금 이거 언제 갈지 어떻게 알고 왜 써나가는지 주식은 저도 이제 네. 그 단타도 치고 스윙도 하고 장기 투자하지만 네. 장기 투자는 일단 내가 사서 주식을 그 종목이 먹기 시작해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실이 나고 있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본전하면 다 팔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언제 팔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지 뭐 50%도 먹고 100%도 먹고 200%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물려 있는데 이거 장기 투자는 그냥 뭐 조금 본전 오면은 팔겠다라는 심리적인 생각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사서 먹기 시작해야 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보다 매수가 더 어려운 겁니다. 매수를 잘해놔야 먹기 시작해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매도는 내가 주도권 갖고 먹기 시작하면 어디서든지 하면 되거든요. 알아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매수를 잘못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수는 뭐 기술이고 뭐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매수가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님께서 10분 할로 매수해서 7만 원에 한 번 사고 6만 5천 원, 6만 원, 5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뭐 이때 한 번 산다고 10분 할로.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사실은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지금 요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는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 와, 이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도 요거는 동조하실 거예요.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자동차주 하락한 지금이 기회. 일단은 60일선부터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주현 대표님, 자동차주는 진짜 싸잖아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가격이 다시 옵니까? 살면서? 맞잖아요. 올 수는 있을 것 같긴 올 한데. 수 있어요? 네. 근데 싼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긴 했는데 현대차가 못 오르면 또 기아도 못 오르니까 일단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폭스바겐이 뭐 거의 87년 만에 뭐 최악의 위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만 명을 감원을 한대요.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2위입니다. 전 세계 판매량 그 자동차 판매량 중에 2등 기업이고 3등이 현대차인데 이 2등 기업인 폭스바겐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폭스바겐이 이렇게 좀 악재를 맞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믹스해가지고 어쨌든 하이브리드 많이 팔고 있고 잘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했었는데 일단 폭스바겐은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근데 폭스바겐이 원래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요. 한 30% 이상이 될 겁니다. 30-40% 정도. 근데 일단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내에서는 중국 차를 타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저렴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아디를 좀 많이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쟁에서 좀 폭스바겐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어떤 좀 이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7%가 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잘 팔리면은 물론 좋겠지만 안 팔려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2등인 이 폭스바겐이 지금 계속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크게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순위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현대차가 되게 공격적인 어떤 그 발표를 했잖아요. 밸류업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상으로는 반영을 크게 못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말 막말로 지금 사서 내가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 받으면서 많이 주니까.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상으로도 너무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일단은 매력적으로 너무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을 굳이 안 살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 잘하고 하이브리드 잘하고 전기차 잘하고 로봇 잘하고 소프트웨어 있고 네. 밸류업 있고 주세요. 강남에 부동산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목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네. 다 알고 있지만 네. 외국인들이 팔고 이제 61선 보고 계시죠? 네. 네. 밑에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돌파만 하면 돼요. 예. 오케이. 아니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이주연 대표님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 좋은 거는 다 알고 하지만 주가는 과연 왜 못 갈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종목이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보여주세요.
슈어소프트테크와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신혁승 이사님부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어소프트테크. 일단 뭐 지금 뭐 할 자리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이것도 밑에 61선 밑에 있고 이제 막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지금 로봇 택시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어제 테슬라도 괜찮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 쪽에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슈어소프트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뭐 이 기업 뭐 현대차에서도 2대 주주로 돼 있어요. 원래 13% 정도 됐었는데 블록들 통해서 좀 절반 정도 줄여서 한 7, 8% 정도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고 또 뭐 현대웨이 뭐 현대차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런 내용들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뭐 수혜도 될 수 있고 또 테슬라 로보택시 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섹터 10월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보고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러나 아직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뭐 이 종목 또한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이제 좀 들썩들썩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돌파한 추세는 아니라서 일단 좀 지켜보면서 지금 정도의 손절만 잡고 60선 돌파하는 추세 보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의 목표가랑 손절가 제가 얘기할까요? 뭐 현재가 정도에 하고 물론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5에서 7% 정도 밀리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60선 다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있는 종목들은 뚫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더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해서 한 뭐 7,000원까지 한번 추세 상승 한번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본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장 공략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주연 대표님의 한국가스공사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동해 가스전 모멘텀인데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는 좀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갈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좀 밀고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좀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적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모멘텀 자체는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좀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이 동해 가스전 모멘텀 지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재 측면에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펙에서도 이 감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중단 지연하겠다고 어제 또 다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미수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수금 그 정도? 미수금 네, 내. 그 미수금 내. 네.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변동성이 있는 종목. 목표가는 6만 원 네.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국가스공사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려운 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뭐 벌써 가시려고 이렇게 의자를 뒤로. 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장이 괜찮아졌을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